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이틀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공의 4분의 1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주요 병원은 수술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도 파행이 이뤄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서울과 인천, 충청 등 20곳에서 후보 선거 운동을 시작으로 1차 경선에 돌입합니다. 공관위는 공천 심사가 보류된 78곳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가 열리는데 공천 과정에 탈락한 민주당 의원들이 의총에서 공천 불공정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23개 지역구 1차 경선 결과도 발표돼서 공천 파열음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격전지에서 러시아군에 쫓겨 황급히 철수한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부상병 수백 명과 식량, 탄약 등을 현장에 그대로 남겨둔 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면서 이틀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공의 약 4분의 1이 진료 현장을 떠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주요 병원 의사 부족으로 수술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석 기자. 네,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대병원에는 아침 일찍부터 체열 등을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 수십 명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6시부터 전공의 파업이 시작되면서 이곳 서울대병원도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는 전체 소속 의사 가운데 절반에 달합니다.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 일하는 전공의 13,000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400여 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의 25%에 달하는 1,630명은 병원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830여 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위반하면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공의 대부분이 사직서를 제출한 세브란스 병원은 수술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다른 병원들도 수술을 대폭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공의들은 어제 5시간에 걸쳐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의대 증원으로는 필수 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정부가 근거 없이 의대생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업무 개시 명령 등 조치를 철회한 뒤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집단 행동 등에 대해선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네, 전공의가 대거 진료 현장을 떠나면서 주요 병원들은 수술을 절반 가까이 줄이거나 신규 입원 환자를 받지 않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닫혀버린 응급실 문 앞에서 환자들은 발을 굴렀고 수술과 입원 날짜를 잡지 못해 애가 탔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 앞 병상포화로 진료가 불가하다는 입간판이 놓였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찬바람을 맞으며 문이 열리길 기다립니다. 경남에서 온 70대 직장암 환자 가족은 속이 탑니다. 집에서 갑자기 막 이렇게 피가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다른 병원에 막 밤에 다니도 받아주는 데도 없고. 목포에서 온 70대 심장병 환자는 결국 발길을 돌립니다. 여기서 지금 못 들어갈게요. 저렇게 쓰러져 본 사람도 저렇게 못 들어가게 하면 그거 이거요. 암 수술은 미뤄지고 그래서 2달 이후로 미루자고 해갖고 좀 미루고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병원에서 퇴짜를 맞고 서울 시내를 전전하기도 합니다. 하루라도 정말 빨리 수술 받아서 목숨을 연장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가 없는 병원이 말이 되냐며 분통도 터뜨립니다. 진짜 악성이어서 재수없어서 악성이어서 온몸에 다 퍼지면 지네들 뭐 파업 끝나면 그 사람 환자를 살려줄 것도 아니고 우리 의사들이 잘못했지. 갖고 환자들 갖고 저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진료 차질에 대한 불만과 우려는 대형 병원 바깥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한 시민이 나타나 전공의 파업에 강하게 항의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죽는 아이들이 조사한다는 것을 앞장서야 있어요. 전공의 6,400여 명 공백에도 진료에 큰 공백이 생기면서 환자들 사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해 수도권과 충청 등 20곳에 대한 1차 경선에 돌입합니다. 오늘부터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건데 공천 심사가 보류된 78곳에 대한 심사도 오늘 다시 시작하는 등 공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해 내건 공고문입니다. 1차 경선 지역은 수도권 11곳과 충청도 8곳, 제주도 1곳으로 총 20곳으로 100% 여론조사로 경선이 치러집니다.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데 당원 20%, 일반 유권자 80% 비율로 반영됩니다. 우리 당의 이기는 길은 그런 시스템이 이 공천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고 저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겠습니다. 교체 주수가 하위 10에서 30%에 달하는 현역 의원과 전직 당협위원장의 경우 득표율의 20%가 감산되는 반면 정치 신인과 여성은 가산점을 받습니다. 당초 오늘부터 경선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장동혁 사무총장은 안심번호 등 몇 가지 확정짓지 못한 게 있어 추가로 논의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관위는 아직 전략공천이나 경선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78개 선거구에 대해서는 오늘 다시 심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에선 여당 강세 지역인 강남권역 공천이 관심입니다. 공천 신청자는 강남갑에 6명, 강남병에도 7명이 쏠렸습니다. 강남을 예비 후보로 나섰던 박진 장관은 당 요청에 따라 서대문을로 방향을 틀었고 이온모 전 비서관도 수도권으로 재배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의원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참석해 공천 불공정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3개 지역구 경선 결과도 오늘 발표될 예정이어서 공천 파열음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송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소속 의원들이 오늘 의원총회에 참석합니다. 김영계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이번 공천의 불공정성 문제를 공식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 지금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심각하게 바라보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일 의총에서 저희들이 좀 그런 모아진 의견들을 좀 발표도 하고. 여러 의원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입장 표명한 의원도 있고 또 입장 표명을 하겠다는 의원도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공천 과정에 사감이나 친소 관계는 고려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환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민주당은 최근 전국 23개 지역구에서 치러진 1차 경선 지역 개표 결과도 오늘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역 의원과 원외 예비 후보가 대결을 펼친 곳은 서울 서대문을과 전북 익산갑 등 총 15곳인데 현역이 얼마나 탈락할지 주목됩니다. 경선 결과가 발표되면 탈락 후보를 중심으로 불복 또는 반박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 당분간 공천 파열음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네, 여야의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파열음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제 현역 의원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용진 의원과 윤영찬 의원이 공개 반발에 나섰습니다.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비록 손발이 다 묶인 경선이지만 사당화의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구당 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오늘의 이 과하지옥을 견디겠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습니다. 현근택이 사라지니 이수진이 보내고 이수진으로 여의치 않으니 더 유리한 조건의 다른 후보를 또 꽂아서 기어이 윤영찬을 쓰러뜨리려 합니다. 참 지독하고 잔인합니다. 자, 박용진, 윤영찬 두 의원 모두
네. 불공정 평가 반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용진 윤영찬 의원이 반발하는 게 왜 문제냐면 보복으로 느껴지거든요. 정치 보복. 즉 박용진 의원을 한번 보시죠. 2022년도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하고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놓고 경쟁했던 사이예요. 네.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도대체 셀프 공천으로 너무 불공정하다라고 박용진 의원이 비판하자 당시에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대표가 되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런 당 운영을 통해서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 안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때 또 근데 치열했습니다. 박용진 후보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이었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공천을 저렇게 하위 10%를 포함시킨다면 박용진 의원이 사실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는 평가는 객관적으로 집회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다라고 지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형. 그리고 윤영찬 의원도 사실 또 마찬가지죠. 쓴소리를 많이 했던 의원.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의 지금 이 반발이 상당히 심각한 어떤 상징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한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픔이다.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아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한골 탈퇴하는 아픔을 보기가 너무 과하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용진 의원 하면은 어쨌든 당내에서 상당히 비주류로서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쓴소리를 많이 하면서도 합리적인 그런 논거에 입각해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윤영찬 의원은 뭐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물론 당에 잔류했습니다만 원칙과 상식의 의원이었잖아요. 막판에 이제 그 탈당에서 잔류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대표적으로 두 의원에 대한 이 지금 하위 10%에 드는 게 단순하게 무슨 뭐 한골 탈퇴라고 보기보다는 친명 대 비명 갈등 그리고 친명 대 친문 갈등의 전 대표적인 상징적인 조치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려했던 바가 이제 하나씩 이제 수면 위로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한가하게 저게 한골 탈퇴하는 걸로 이해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이 사태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의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겠죠. 이어지겠죠. 그렇다면 이거 당내 민주당내의 내용이라는 게 단순히 내용에 그치는 게 아니고 당내 분열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재명 대표가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하위 평가 명단에 친문계 의원들이 대거 포함이 됐다라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문계 의원들이 긴급 회의를 가졌다 이런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고 조만간 뭐 집단 행동에 나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충돌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언급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상당히 거칠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주류가 민주당의 어떤 공천 과정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개개인이 문제가 있다. 이런데 지금은 거의 친문 그룹이 살아남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으로서 지금 당수 공천된 이후에 친문의 대표적인 주자들이 거의 다 지금 단수 공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경선 내지는 뒤로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이미 보도가 됐죠. 부분적으로 모여서 지금 회의를 갖고 있다. 근데 그 회의가 바로 지금 오늘 의총 직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의총에서 분명히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고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사실은 미리 이런 어떤 대비를 했었어야 됐는데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친문이 와해 위기에 직면해서야 이제서야 모인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뭐 다음 질문도 임종석 실장의 질문 같습니다만 임종석 실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임종석 실장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 뭐 일부 보도긴 합니다만 민주당이 이제 송파갑 출마를 공식 요청했다 이렇게 전해지겠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갈까요 저쪽으로? 송파갑은요 여기는 이제 민주당에게는 험지가 아니라 거의 사지에 해당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제가 볼 때는 임종석 실장이 일로 안 갈 것 같아요. 무슨 뭐 선당우사라는 뭐 명분으로 가서 한번 싸워보겠다, 이겨보겠다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이 이른바 이제 그 지역구 재배치라는 거는 단순하게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좀 민주당의 불리한 지역에 보내서 거기서 승리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인 분위기나 맥락은 아무튼 친문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임 전 실장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자꾸만 배제한다. 이런 쪽에도 느낌이 강하거든요. 예. 따라서 그런 상황이라면 임종석 전 실장이 송파갑 배치를 거부해도 말이죠. 임 전 실장에게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점점 친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볼 때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친문의 조직적인 반발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그리로 간다면 친문 자체가 이 반발이 와야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이낙연 전 대표 개혁신당과 결별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위 20% 평가 명단에 오른 비명계 의원들이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에 또 이렇게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대단히 높아지고 있죠. 지금 이낙연 대표가 월요일에 최고위의 충돌 이후에 바로 지금 합류를 안 하겠다, 합당을 파기를 했어요. 그 파기한 이유가 바로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의 상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율이 여론조사 말씀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이어보면 지지율이 다시 상승하는 기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상 당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탈락한 사람들이 개별적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단적인 어떤 상징이 돼버렸어요. 친문이라든지 혹은 비명이라든지 이런 그룹핑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민주당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본류다. 이런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도리어 지금 탈당하려고 하는 의원들을 이렇게 지금 이낙연 새로운 미래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터줬다라고 보여지죠. 네, 이번에는 국민의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TV조선 입수한 하위 10% 명단 모두 7명으로 짚어졌는데요. 하위 여당도 하위 10% 현역 의원 평가 명단 곧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TV조선은 입수한 하위 10% 명단 모두 7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큰 잡음은 없어 보이지만 통보 명단에 좀 들어가면 해당 의원 등 뭐 당내 반발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어느 정당이나 아마 공천 과정은요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잡음의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냐의 문제고 일반 유권자가 인식할 때 특정 정당의 잡음이 그냥 다 잡음을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민주당 말씀 잠깐 나눴습니다만 이게 상당수위로 올라가면 이게 이제 당 공천이 혁신적이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느낌이 이제 인식이 누적되면 그 정당은 상당히 선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볼 때 민주당에 비해서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의 공천 잡음은 거의 뭐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몇 명은 뭐 이제 친윤 그룹이 공천 만든 것도 있고 단수 추천된 것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용산 출신이나 이른바 친윤 그룹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이렇게 약진하는 현상은 아직 없는데 문제는 지금 하위 이제 10% 포함된 의원이 7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향후 이제 대구 경북 지역, 특히 경북 지역이나 대구,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그 강남 지역 같은 경우,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공천을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자본이 좀 나올 겁니다. 아마. 국민의힘이라고 완전히 예외일 수 없고 그 상황을 이제 정용환 공관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앞으로 고차방정식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아마 그런 상황을 암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 교수님 언급하신 대로 아직 지역구 78곳 보류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영남이 14곳. 과연 이 잡음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전적으로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역대 어떤 총선에서 잡음이라는 게 없이 연착륙했던 총선은 없어요. 그런데 상대적이죠. 어떻게 상대적이냐면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은 절대평가를 하지 않아요. 상대평가를 합니다. 양 당에서 어느 쪽이 더 잡음이 있느냐를 보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잡음이 없다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처음에 제가 거칠다라고 여긴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 초두 효과라고 있어요. 처음에 인상이 어떻게 지워지느냐에 따라 마지막까지 그 인상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시작할 때 이쪽은 쉬운 걸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는 있지만 국민의힘이 가장 어려운 6사람을
승복시켰어요. 처음에 원내 3명인데 김성태 전 의원, 그다음에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 김무성 전 대표 이 세 사람이 차례대로 승복해 버렸거든요. 그다음에 원내 3인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이 사람들은 다 비주류예요. 그런데 지역을 이동하는 걸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 인상이 굉장히 처음에 크다 보니까 지금 잡은 계속 있긴 있어요. 서정수 의원이라든지 뭐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너무 큰 지금 잡음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물론 14곳에서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또 불복도 나오고 심지어는 무소속으로 나올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인상 지어지느냐는 저는 초두 효과가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는 잡음이 그래도 네, 조금 좀 덜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남 을 출사표를 던졌던 박진 전 장관 서대문 을 출마해달라는 당의 요청 어찌됐든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출마를 공천을 신청하고 출마를 준비했던 그 송주범 예비 후보 또 있잖아요. 이분도 좀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봐요? 이런 경우가 다 있죠. 이제 원래 그 지역에 이제 텃밭을 닦든 이제 지역구 활동을 하든 이제 그 예비 후보들, 예비 후보들은 말하면 이런 게 이제 전략 공천이겠죠. 박진 전 장관도 뭐 서대문 을에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할 거예요. 송도라든지 이제 강남을 뭐 이쪽으로 생각했을 텐데 아무튼간에 그 지역의 송주범 예비 후보라는 사람은 아무래도 뭐 솔직히 박진 전 장관에 비해서 인지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 재배치를 할 텐데 아마 반발해도 뭐 탈당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단지 이제 뭐 꼭 송주범 예비 후보의 경우를 말씀드린 건 아닌데 여권이나 이제 그 집권 세력 측은 그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출마하지 않는 후보들에서 유인책은 좀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 자원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설령 출마 못하더라도 뭐 다른 공직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뭐 제한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유인책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아마 야당에 비해서는 구조적으로 공천 자금이 아무래도 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해서 특히 송주범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반발하더라도 뭐 탈당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개혁신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통합선언 11일 만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죠. 두 사람 목소리 먼저 듣겠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통합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습니다.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눈살 찌푸려지는 일일 것입니다. 제가 독재자의 이름까지 언급될 그런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독재를 표결로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합치는 것도 좀 극적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 예정된 수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저는 지난 그 연휴 첫날 9일날 전격적인 통합할 때 꽤 놀랐어요. 진짜 이 개혁신당이 같이 하려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성장 배경은 다르더라도 상당히 절박감이 있구나.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양당에서 거대 정당들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 자체가 그렇게 흠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10일 날 어제 이제 최종 발표가 된 건데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요 개혁신당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걸었던 그리고 중도층 유권자가 꽤 되잖아요. 지금도 여야 그 보수진보 이외에 말이죠. 그분 유권자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이에요. 그리고 한국 정치에서 아무런 실험도 못하는 겁니다. 이건 분당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합당도 안 됐던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법적으로 합당 절차가 완료가 안 됐던 상황이었고 분당이 돼서 각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만약에 각자의 길을 간다고 해도 과연 유권자들이 중도층 유권자들이 얼마나 신뢰를 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우리 이정원 실장이 뭐 초도 효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상당한 기대를 걸었다가 맨 처음에 좀 삐걱거렸잖아요. 그러다 전격 합당을 하고 통합을 하고 다시 이렇게 갈라지니까 만약에 뭐 어떤 뭐 정책이나 이런 데서 미래 가치를 좀 보인다 하더라도 이미 중도층 유권자들에게는 안 좋은 이미지가 각인돼 있을 겁니다. 아마. 저는 한국 정치에 그래도 뭔가 실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저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조홍천 이원욱 의원은 남았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조홍천 의원은 어차피 뭐 민주당에서 비주류로 계속 활동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성향이 이쪽 이낙연 신당 쪽보다는 새로운 미래 쪽보다 아마 이준석 대표 쪽에 뭐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장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성향도 원래 출신도 비슷했고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남은 게 아니냐. 그리고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도
지역구가 이제 그 동탄 그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동탄 벨트 거기 반도체 벨트에서 이준석 대표와 같이 해서 뭔가 하겠다는 그런 생각. 다시 말하면 각자의 정치적 장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커다란 대의나 명분 이런 것들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합당도 안 됐던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낙연 대표는 이제 결별을 선언하면서 처음부터 날 지우려 했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게 좀 책임을 돌리는 듯한 이렇게 이야기를 아예 대놓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정법원 앞에서 이혼한 부부들 보면 다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얘기하겠죠.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원인을 돌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낙연 대표 측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그 지난 주말에 사실 한 사흘 동안의 파동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어찌됐든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 그 와중에서 이준석 대표가 자신들의 지지자들 또는 측근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한 말들이 월요일 날 이낙연 대표 측을 쫓아내겠다. 그리고 김종인 공관위원장으로 모셔오겠다. 이런 말들을 실제로 커뮤니티나 혹은 SNS나 혹은 말을 통해서 해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미 공작이 있었다. 이미 우리들과 손을 잡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내쫓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공관위원장으로 모셔오려고 모든 거를 다 기획했던 게 아니냐라는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결별은 했고요. 이 이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에는 4개 세력이 남았고요. 새로운 미래, 총선 그 이후 앞날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개혁신당에 이제 4개 세력이 남았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원래 새로운 미래 이전에 말이죠. 그 개혁신당이 이미 이제 그 이낙연 신당 쪽이 나갔기 때문에 원래 그 개혁신당의 주류는 이낙연과 이준석이었어요. 근데 그 한 세력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무슨 3개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큰 의미는 이제 별로 없을 것 같고 새로운 미래도 아마 정치적 장래를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새로운 미래가 그렇다면 완전히 호남의 지역을 기반을 두고서 전폭적인 지지를 호남으로부터 받을 수 있겠느냐. 그것도 좀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도 그렇고 지금 개혁신당도 그렇고 정치적 장래가 중도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깨졌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세력에 대해서. 그 민주당에서 공천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로 갈 수 있는 확률도 있지 않을까요? 뭐 있긴 있겠죠. 뭐 상당수 의원들이 뭐 2자릿수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지역구에 출마해서 그렇게 좋은 성적 얻을 것 같지는 않아요. 호남에서 그렇게 지지를 받을 수가 있을까 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소식도 짚어보죠. 국민의힘이 위성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 대표를 누구로 할 건지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비대위원인 김예지 의원 대표를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4년 전의 추억 때문에 그래요. 4년 전에 지금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금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쪽 그 미래통합당에서 낸 명단대로 그대로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대리인 역할이 아니라 오너 역할을 해버렸어요. 아니 내가 지금 대표니까 내가 알아서 다 명단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넘어온 명단을 전부 다 20이 바깥으로 다 밀어내버렸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새롭게 공관위를 구성을 해서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냐면 난리가 났어요. 서로 양 당이 비례위성정당과 모당, 그러니까 어머니 당이 아니라 거의 똑같은 어떤 당대 당으로서 서로 싸우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래한국당 지금 한성교 대표 쫓아내고 다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 파동을 다시 겪지 않겠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린 수단이다. 이 비례위성 정당은 하나의 정당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비례대표를 지금 이쪽 당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단지 그쪽으로 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김혜지 비대위원장 얘기가 왜 나오냐면 당대표 얘기가 왜 나오냐면 비대위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당대표로 가시더라도 한성교 대표처럼 이렇게 완전히 다른 어떤 생각을 갖지 않고 한 팀으로서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아마 김혜지 비대위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례
비례정당 대표의 이뇨한 전 위원장도 보도가 되고 있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세요?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이제 우리 이종원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맥락이라면은 말을 잘 안 들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4년 전에 그런 것도 이제 재예현될까봐 그렇게 이제 그쪽에 비례정당의 대표로 맡기지 않으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명분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어쨌든 혁신을 주장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 국민의힘에 아무리 뭐 그 여러 명분을 세운다 하더라도 비례위성 정당에 대해서는 그건 분명히 꼼수입니다. 어느 정당이 하더라도. 근데 꼼수 정당의 대표를 맡긴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혁신위원장 하드면 거기 비례대표 위성 정당의 대표를 한다? 그건 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금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미 지난 얘기입니다만 국민의힘은 설령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만든다고 해도 이건 뭐 지난 4년 전하고 다른 또 준위성정당이란 말이에요. 위성정당하고 또 다르거든요. 근데 또다시 국민의힘도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을 만든다. 그거 안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 국민들에게 명분도 있고 오히려 그게 지역구 선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됐을 텐데 아니, 미리 국민의 미래라는 정당 이름을 발표했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만약에 비례위성 정당을 만들면 우리도 만들겠다라는 명분으로 했는데 그건 대단히 아쉽다. 집권 세력으로서 그 정당을 아예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상당히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더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 위원장은요, 비례정당의 존재감을 너무 크게 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례위성정당 대표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 권한을 갖게 되는 건가요? 일단 공관위원장도 뽑고 해서 비례대표의 순번을 결정할 겁니다. 다만 완전히 정말 지금 모 정당에서 갖고 오는 것을 자정당인 이쪽 비례위성정당이 그대로 명단을 발표한다. 이러면 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서로 협의는 하되 그러나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색깔을 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슈를 또 하나에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한계 속에서도 뭔가 표출할 수 있는 명단이 되어야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딱 그 정도 호흡을 서로 맞춰갈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일 관계가 호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제 강제 동원 피해 문제인데요. 오늘 한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 히타치 조선이 공탁한 6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일본 기업에게 돈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윤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대법원 판결에 만세를 부릅니다. 히타치 조선에 끌려갔던 이모 씨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만에 최종 승소한 겁니다. 앞서 히타치 조선은 1, 2심에서 패소하자 2019년 강제 집행을 하지 말아달라며 6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이 씨 측은 대법원 승소 후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했고 이 돈을 수령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아낼 길이 요원합니다. 히타치 조선과 달리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후지코시 등 나머지 기업들은 공탁금조차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조에 따르고 있는 겁니다. 日韓請求権協定第2条、これに明らかに反するものであり、極めて遺憾であり断じて受け入れられません。 대다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아픔은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축구 아시안컵 대회 4강전을 앞두고 탁구를 치는 등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이강인 선수가 주장 손흥민을 찾아가 직접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인은 SNS를 통해 영국 런던에 있는 손흥민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고 대표팀의 다른 동료도 한 명씩 연락해 사과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사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노동위원회가 설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MZ세대 노동자들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분쟁 해결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신의 든든한 분쟁 해결사.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산업 현장 노동 분쟁을 해결하는 중앙노동위원회 70주년을 맞아섭니다. 노동위원회는 MZ세대 노동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걸맞는 신뢰사회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고나 징계뿐 아니라 MZ세대 갈등이 늘고 차별과 괴롭힘 등 새로운 성격의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노동위원회 조사에선 응답자 43%가 MZ세대와의 직장 내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노동계는 노동위원회의 조정 기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노사관계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사공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우리 사회의 분쟁적인 사안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아가는 기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계는 갈등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적 분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은 노사관계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올 한 해 취약계층 권리 구제와 노동관계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전공의들의 파업이 본격화되면서 각 병원에서 수술 취소 또 진료 지연 등 환자들의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설주환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그 전공의들 정부가 자신들을 비민주적으로 탄압한다면서 업무 개시 명령, 기본권 침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전공의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 또 네. 직업 수행의 자유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업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는 기본권이 환자들의 생명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2000년에 의약분업 도입으로 인한 의사 파업 사태 때 의협 집행부 등이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기억을 하실 건데요. 이때도 피고인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는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정당한 입법 청원 행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만은 법원이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행위가 2심에서 인정이 됐고 대법원에서도 이 업무방해 혐의는 그대로 확정이 됐는데요. 참고로 이 당시에 제1심 공판검사가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전공의들 지금까지는 8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로 법적 처분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의료법 59조에 보면 우리가 지시와 명령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아까도 말씀하신 업무 개시 명령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시도지사가 어떤 이러한 그 의료인들 의료를 뭐 태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의료 거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의료인들 같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사법 처리가 되기 전에 보통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게 계속 강경한 서로 입장이 강경하게 대치가 된다고 한다면 불가피하게 사법 처리가 될 어떤 케이스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근데 일단은 의사 측에서는 2,000명 증언하는 거 너무 지금 현실에서는 무리한 증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윤 대통령은 어제 2,000명 증언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정말 맞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의대를 증원을 해도 의사가 양성되는 데는 적어도 한 10년 정도 걸리죠. 그렇죠.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래 의사 수 부족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65세 이상 인구 비율, 그러니까 고령화율이 19.1%입니다. 이게 2035년이 되면은 30%를 넘어설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현재 3명당 2명꼴로 늘어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KDI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이런 데서 추산을 하기를 2035년까지 의사 수가 약 10,000명 정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현재 의료 취약지에 필요한 의사 수가 또 5,0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숫자를 합산해서 15,000명 정도 2035년까지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을 하면은 5년간 10,000명 정도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증원은 반대를 하지만 뭐 수가 인상이라든가 또 이제 의료들이 갖는 그 사법 리스크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완화해주는 방법들은 도움이 될 텐데 왜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집단 행동을 이어간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인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 어떤 근본적인 원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가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상할 것인가? 그다음에 필수 의료 필수 진료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그러면 뭐 급여 부분, 비급여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 의료인들을 설득하는 데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뭐 정부가 저는 의료인을 증원한다는 어떤 이 대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 많은 대다수가 아마 지지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뭐 이 의료인이라는 게 바로 예를 들어서 내년에 1,000명을 뽑는다 해서 바로 이게 의사가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시간을 가지고 한 10년을 텀으로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기존의 의료인들이 가지고 있었을 어떤 부당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가 인상 등 아니면 필수 진료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특히나 이제 지역 의료 소멸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피해는 아픈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조속히 대화로 좀 빨리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일단은 과반이 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상황입니다. 하지만 45%의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좀 집단 행동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도 그러고 있는 상황인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약 절반 가까운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보면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이런 문구가 있죠. 아마 그런 직업윤리에 투철한 전공의들도 일부 있을 것이고 또 의대 증원 자체는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는 전공의도 있습니다. 또 그 임명을 요구한 전공의에 의하면은 의협의 법률 지원 약속을 100%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여기가 이제 서울대병원 노조가 속해 있습니다. 네. 어제 성명을 내기를 전공의들의 어떤 근로조건 개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의사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을 가상화폐로 싸게 바꿔주겠다고 속여서 약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도주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20일에 어떤 이 피해자가 10억 원이라는 현금을 들고 뭘 바꾸러 갔느냐. 우리가 소위 무슨 뭐 땡땡 거래라고 하죠. 현장에서 현금을 주고받는 거래인데 어떤 가상화폐를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현금 10억 원을 들고 간 거예요. 근데 이걸 같이 거래를 하려고 나왔던 일당들이 이 부분 20, 30대 남성들이었는데 6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척 하다가 현금 10억을 들고 도망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어떤 그 다음 날 바로 모두 다 검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 혐의 사실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지금 아마 입건이 됐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영장 청구가 오늘 내일로 아마 저는 신청이 될 거라고 보는데 상당히 이 사건이 이례적인 것은 뭐 사기를 당한 건 당한 거지만은 이거 가상화폐를 어떤 온라인이나 우리가 공식적인 거래소가 아니라 10억이라는 현금을 들고 가서 살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그다음에 현금 10억 원을 가지고 갔다는 것도 상당히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사기를 범하고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이 피해자의 금원 출처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앞으로 수사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금 10억 원 말씀을 했지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게가 도대체 얼마나 될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날랐을지도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출처가 밝혀질지 또 얼마가 회수가 됐을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출처는 지금 피해자의 주장은 투자를 하려고 여기저기에서 끌어온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도 구체적인 자금 출처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그게 의심스러우면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10억 원을 조달했다면 어떤 형태로든 흔적과 기록이 남았을 것이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피해 금액은 처음에 9억 6천여만 원이 회수가 됐다가 현재는 전액이 회수가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저께 이 소식 듣고 굉장히 아쉬워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시원한 목소리로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으셨던 분이죠. 가수 방실이 씨. 그동안 17년 동안 뇌경색으로 투병을 해오셨는데 61세 좀 안타까운 나이로 별세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많이 TV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시던 네. 모습을 저도 어깨 너머로 봤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도 방실이 씨의 첫차라라는 노래를 아마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멜로디가 떠오르실 거예요. 네. 새벽 안개 헤치면서 하는 그 가사도 바로 떠오르실 거고요. 참 어제 이 고인의 어떤 그 별세 소식을 듣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을 것이다. 그리고 참 어찌 보면 이른 나이십니다. 61세라는 나이가 최근에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뇌경색으로 투병을 해오면서 저는 그 오랜 투병 끝에 이제 별세를 하셨는데 이런 많은 연예계에서도 상당히 지금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도 고인의 별세 소식 아무튼 많은 팬분들의 애도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짧게 소식 전해드렸는데 아시안컵 축구 대표팀 내분 사태로 중심에 있는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에 찾아가서 직접 사과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문의 사과문도 올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 이강인 선수가 이제 그 손흥민 선수를 찾아가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하고 또 사과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늦게나마 지금 대표팀의 내분 사태가 수습이 돼가는 국면인 것 같아서 다행스러워 보이고요. 사실은 이 소위 핑퐁 게이트라고 불리는 사건의 파장으로 크리스만 감독까지 경질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새로운 감독을 조속히 선임을 하고 또 대표팀도 화합을 되찾아서 A 대표팀이 빨리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이 많은 축구 팬들의 공통된 바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골문 게 터졌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사과 정도로 이 문제가 일단락될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팀 워크가 제일 중요한 게 어찌 보면 축구라는 경기의 특성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기존의 대한민국 축구팀만이 가지고 있었던 위계질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천수 선수에게 오히려 홍명보 선수와 같이 밥을 먹게 하는 등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도 어찌 보면 팀워크를 위한 하나의 요인이라고 봤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도 정도가 있고 어떤 경기장 내에서의 문제이지 경기장 밖에서까지 그것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는 아마 많은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강인 선수가 어떤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이런 어떤 선후배들 간의 어떤 좀 불미스러운 일 그리고 A에 어긋나는 일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리고 직접 가서 사과를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상황이 조속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러시아군에 밀린 우크라이나 군이 동부 격전지에서 황급히 철수하는 현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얼마나 다급했던지 부상병 수백 명을 현장에 그대로 남겨둔 채 떠날 정도였다는데 참혹했던 당시 상황 이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외벽 곳곳에 포탄의 흔적으로 구멍이 뚫렸습니다. 폭격을 못 견딘 건물은 줄줄이 무너졌고 거리엔 잔해가 쌓여 이동이 힘들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아우디우카 화학공장 일대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러시아의 거센 공세에 우크라이나군은 황급히 철수했습니다. 이동이 힘든 부상병 300여 명은 그대로 두고 떠날 정도로 상황이 다급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벙커로 추정되는 은신처 등에선 미처 챙기지 못한 비상식량, 탄약도 대거 발견됐습니다. Уважаемым целям были там все окружено, закончено. Противник, уходя, оставлял много пленных, много раненых. 러시아의 아우디이우카 점령은 지난해 5월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를 빼앗은 이후 최대 성과로 꼽힙니다. И руководство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Украины издало приказ об отводе сво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когда они уже были в движении и
покидали этот населенный пункт. 전쟁 발발 만 2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전략 요충지가 러시아에 넘어가면서 대선을 앞둔 푸틴 대통령이 동부 점령에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점령 과정에서 러시아군 누적 사망자는 17,000여 명, 부상자가 3만 명에 달한다고 우크라이나 측은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러시아에 공급된 북한 미사일에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 기업 부품이 대거 포함됐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6억 원이 넘는 방탄 리무진을 선물하는 등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린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충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우주기지에서 김정은을 만난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전용차 아우루스를 소개합니다. 꼼꼼히 차를 살펴본 김정은은 우측 뒷좌석에 직접 앉아보고 흡족한 표정을 짓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이 모델을 김정은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최소 6억 원 정도지만 방탄 기능과 같은 옵션을 추가하면 가격이 치솟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전용차는 설계와 제작에 1,70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김여정은 가장 훌륭한 선물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북러 밀착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과거 스탈린도 김일성에게 최고급 리무진을 선물했습니다. 중요한 파트너에 대해서 예우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북러의 밀착을 과시하는 의도된 상징적 행보다. 김정은은 지난달 벤츠 상위 브랜드인 마이바흐 SUV를 선보였고 2달 전엔 마이바흐 세단과 리무진을 번갈아 타고 나타났습니다. 영국 레인지로버와 일본 렉서스 SUV도 보유한 데다 2018년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벤츠 리무진에 태우고 카퍼레이드도 벌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사치품 대북 수출을 금지할 뿐 아니라 자동차 같은 운송수단 수출도 막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 현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곧 정월 대보름인데요. 정월 대보름 하면 쥐불놀이가 빠질 수 없는데 요즘 쥐불놀이는 좀 다릅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쥐불놀이는 정월 대보름 전날 들판에 나가 구멍이 난 깡통에 불을 붙여 빙빙 돌리다 던지는 놀이인데요. 화재 위험 때문에 점점 사라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서울 송파구에서 LED 조명과 재활용 페트병을 이용해 안전한 쥐불놀이를 선보였는데요. 도심 한가운데서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쥐불놀이의 모습입니다. LED 조명을 이용하다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정월 대보름 준비가 한창인 곳이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월 대보름 하면 또 달집 태우기도 빠질 수 없는데요. 대구의 한 둔치에 초대형 달집이 준비돼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또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과 나물을 먹는 풍습이 있죠. 경기도 적십자에서는 취약계층 이웃에 전달할 오곡밥, 도시락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네, 훈훈한 정월 대보름 맞이 풍경이었네요.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으로는 눈이 오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로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도, 경북 북동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과 내일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강원 산지에 최대 60cm 이상,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산지로도 최대 5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경기 북부와 경기 북동부 지역으로는 최대 10cm 이상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영남 해안과 제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4도, 대전 6도, 대구 7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